4회 기출 문제고요.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은 단가 결정 방법을 어떻게 외웠죠? 어떻게 외웠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선, 이, 총, 후 이렇게는 외우셔야죠. 맞죠? 선, 이, 총, 후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개별법이 있죠. 개별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을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가중평균법이다라는 표현을 또 써요. 가중평균법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연수합계법이 틀렸네요, 그렇죠? 연수합계법은 뭐 하는 방법?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겠어요. 그럼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뭐뭐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 처음 배우실 때 우리가 현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금은 우리가 두 가지 통화가 있고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통화는 말 그대로 한국은행권 주하나 지폐를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수표. 그래서 삐리리 수표들을 우리가 다 현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뭐만 빼고? 당전 발행 당좌 수표만 빼고. 당전 발행 당좌 수표만 당좌 예금이라 했고, 그쵸? 나머지 수표들은 전부 다 통화 대용증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통화 대용증권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일단 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외우셔야지 돼요. 우편한 증서. 그리고 원래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삐리리 통지서들이 있어요. 통지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지서가 현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고송금 통지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돌려줄 때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 해당 지점에 가야지만 돈으로 바꿔줬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요즘은 세무 신고를 할 때 내 계좌번호를 같이 넣거든요. 계좌번호를 같이 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통지서는 날라오더라도 그냥 돈은 통장으로 그냥 알아서 들어와 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통지서가 현금의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는 아직 얘가 통화 대용증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삐리 통지서들도 전부 다 현금으로 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 지우시고 단기매매증권 지우시면 되나요? 네. 맞죠? 네. 그쵸? 그래서 195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 후 지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증대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되거나 혹은 뭐 생산성이 뭐 향상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자본으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자산으로. 그쵸? 네.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건 뭐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고치는 거. 현상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S죠. 네. 그쵸? AS. 혹은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시켜주는 거. 원상 복구시켜주는 거. 를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수익적 지출은 뭘로 처리해요? 비용.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요? 수산비. 수선비. 그런데 또 한 가지 외워야 되죠. 유지. 뭐예요? 차량 유지. 차량 유지. 네. 그러니까 다 수리하면 수선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수리를 하면 수선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동차를 수리했을 때는 그때는 수선비라 쓰시면 안 되고 차량 유지비라고 써주셔야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결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네. 도색은 도색은 외우셔야 돼요.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게 도색이에요. 도색은 원래 처음 건물 지으면 건물이 깨끗하죠. 네. 맞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노화돼서 다시 칠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도색은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원상 회복한다 그랬으니까 수익적 지출이 맞고, 보일러 부품 교체하는 것도 수익적 지출이 맞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나요? 그쵸? 네. 그런데 자, 우리가 무형자산도 이건 그냥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왜냐면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으니까. 무형자산의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형태가 없지만 내가 돈을 주고 취득을 했거나, 네. 맞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돈을 벌을 거죠. 그쵸? 그런 것만 무형자산이니까. 그래서 일단 3번 보기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무형자산의 정의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아시겠죠? 자, 그럼 1번서부터 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맞죠? 네. 연구 단계는 연구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개발 단계는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네.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업 결합에서 나오는 영업권은 포함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업 결합이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A라는 회사를 내가 사버리는 거야. 네. 회사 자체를. 그러면 우리 회사 안에 다른 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네. 이걸 사업 결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A 회사에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10억이 있고 부채가 뭐 3억이 있더라.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내가 다 인수를 하는 거고 모든 부채도 다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주고 사야지 돼요? 7억. 얼마야? 7억. 그렇죠. 7억 주고 사야지. 왜냐면 빚도 내가 다 또 안을 거니까.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7억을 주고 사야지 되는데 이 회사 사장이 제가 7억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꾸 안 판대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딜을 했어요. 알았어요. 10억에 거래합시다. 3억 더 얹어줄게. 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A라는 회사를 내가 샀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에 보이지 않는 가치 얼마를 내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3억. 3억이라는 돈을 내가 추가로 인정을 해준 거죠. 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무형. 영업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영업권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 기업을 내가 매수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회계상 세무상 이렇게 용어로 나올 때 사업 결합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쳐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회사를 타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영업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매수, 웃돈을 얘기해요. 기업을 매수할 때, 기업을 살 때 그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부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가 지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자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을 때 그 차액을 우리는 영업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이 되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 보기에 보시면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무조건 뭘로 봐요? 연구 단계로 보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네. 네.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뭘로 처리해요? 그렇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네. 기타 포괄손익 누계. 다시 바꾸면 무슨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의 무슨 손익은? 평가손익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매매증권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죠. 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해당한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단기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재비용을 900번 때 수수료 비용을 써야 하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나머지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은 취득. 그렇죠.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문제 6번.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 이 문제 풀으실 때 여러분들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죠. 그쵸?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혹은 왼쪽에 있는 목록 중에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렇게 클릭을 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쪼르륵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고요. 감자차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고요. 감자차 손은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공짜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이따가 실기하면서 화면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찾는 방법을 일단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데로 가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시면 우리 이렇게 왼쪽에 이것들이 다 분류 과목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있죠. 맞죠? 근데 그래서 우리 아까 이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니까 자본 잉여금 딱 클릭하면 여기에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 그리고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화면을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7번은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T자 그려야죠. 네. 그렇죠? 네. 매출원가. 그러면 기초상품재고액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은요? 500인데 70만원만큼은 매입 애누리 환출이 있었죠. 네. 그러면 70만원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빼줘요. 그럼 430만원. 맞나요? 네. 네. 그 다음 기말상품재고액이 얼마예요? 400만원. 그럼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네. 그쵸? 그러면 1040
30만 원만큼의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얘의 제목이 상품이에요. 계정 과목 이름이 네. 상품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가 나온 거라고요? 매출 원가. 원가가 나온 거죠? 네. 맞나요? 네. 우리 이제 분계를 거꾸로 찾아내는 거예요. 네. 분계를 찾아내는 거. T자 계정이 있으면 바깥쪽을 짝대기를 거주시면 돼요. 바깥쪽에 짝대기 거놓고 제목을 밖으로. 그럼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으면 여기를 짝대기 거놓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하면 분계가 나온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차변이 뭐예요? 매출원가, 대변이 상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나요? 네, 이것도 이따가 결산 문제에 가서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아시겠죠?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것도 분계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결산 문제 풀었죠? 실기에서. 그쵸? 그럼 거기에 화면에 보시면 전표 일반 전표에 가면 분계가 다 돼서 나와요. 상품 매출원가 분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눌러라? 전표 추가.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결산 분계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이론 문제 풀면서 상품 매출 원가 대체하던 분계가 있었나요? 상품 매출 원가 우리 분계 찾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짝대기 긋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우리가 결산을 12월 31일 날 전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출원가 대체되는 분계가 나와요.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자동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차변이 매출원가, 대변이 제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었으면 상품이 대변이고 상품 매출원가가 차변이고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론 문제에 있는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8번. 거래 판료소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분계하는 거니까 맞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지 돼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는 무조건 외상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부채가 되겠죠. 네. 맞나요? 네.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9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죠. 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 외우셔야 합니다.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나요? 아, 네, 공짜 문제였습니다. 네. 자,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원가 행태에 따라서 외우셔야 합니다. 고정비, 변동비.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냐 없냐 통제 가능 원가랑 통제 불가능한 원가로 나누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역사적 원가, 예정 원가는 원가 계산의 시기에 따른 분류,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까?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은 취득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정 원가는 미리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을 예정 원가라고 하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래서 미리 원가 계산을 하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관련 원가와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죠. 그렇죠?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는 원가.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문제 11번은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개별원가, 종합원가 배우셨나요? 그쵸? 네, 개별원가가 있고 종합원가가 있는데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눠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개별원가에서는 직접비의 부분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재료비와 나머지.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더해서 직접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조 간접비를 간접 원가다라고 얘기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만 재료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가공원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그대로 순서대로 써볼게요. 직접 재료비가 얼마래요? 직접 재료비 10만원, 직접 농업비는요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제조간접비니까 제조간접비가 20만원이 되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초원가는 직접원가를 기초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원가를 기초원가 혹은 또는 기본원가다라는 표현도 써요. 네, 그러면 결국 직접은 둘 더한 거니까 30만원 맞죠? 가공비는 이렇게 둘을 더한 거니까 40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번 문제는 실제 원가, 예정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원가회계에서 이렇게 T자로 배웠나요? 실제, 예정,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예정 배부율은 이렇게. 그리고 예정이 더 크면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아, 이렇게 안 그렸었나요? 아, 네. 자, 네. 저랑 하면서 다시 또 정리를 또 해봐 드릴게요. 자,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얼마? 80원. 그 다음에 실제 작업시간이 5만 시간이 돼요. 자, 됐나요? 네. 그럼 5만에 40이니까 400만원만큼이 나오나요? 네. 네, 400만원만큼의 예정 소비액이 나오고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래요. 네. 그럼 13만원이 예정이 더 크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실제는 13만원을 빼야 하니까. 네. 맞죠? 그러면 387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3번은 외우셔야지 될 건데 이것도 부가세법에서 다시 세무 2급에서 다시 또 정리를 또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기본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그래서 부가세법상 공급이 아닌 거 일단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그리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담보의 제공, 공급이 아닌 거고요. 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이 하고, 일부라 그랬으니까 포괄적으로 양도를 했으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네. 일부만 얻어냈으니까 거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물납, 그 다음에 4번은 공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4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우리가 이 과세표준도 부가세법에서 조금 많이 외우셔야지 되는 부분인데 세무 2급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가니까 그때 가서 또 확인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세표준의 일단 첫 번째는 포함해야 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얘기는 더 플러스 시켜줘야지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거에 대표적인 거 외우셔야지 되는 게 할부이자가 있어요.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종 삐리리 세금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에너지, 환경, 주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도 부가세는 붙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종 세금들도 포함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에서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 거.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포함하지 않는 거에 당연히 애누리, 할인, 환입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죠? 네. 그럼 빼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마이너스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연체이자 암기하셔야지 되는 거고. 연체이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그래서 14번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그러면 연체이자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 애누리, 환입, 할인 이것도 당연히 안 된다 그랬고 각종 세금은 포함해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관세 및 개별 소비세 모두 다 세금들 원가에 다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으면 다시 보내야 되죠. 네. 그럼 다시 매출이 생긴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다시 매출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 안 하죠. 다시 보내주기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은 부가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식이라고 했어요. 원래 용역이라고 나왔으면 그냥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2번이 답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용역은 아시겠죠? 그런데 간주 임대료라고 그랬으니까 간주 임대료 이제 세무 2급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히 배우실 건데 일단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안 되는.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돈거래가 왔다 갔다 해야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습니다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돈거래가 왔다 갔다 한 건 아닌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건 세무 2급에서는 자연스럽게 외우실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아예 못 푸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우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주 임대료는 무조건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개수들을 한번 세보세요.